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세월호 때문에 온 나라가 슬픈 것 같아요. 우리 직원 얘기가 그 세월호에 그 불쌍하게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직원 딸이 중학교 2학년이래요. 엄마가 그랬대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랬더니 그 중학교 2학년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뭐 숙제라 학원 다녀라.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존재 자체로 고마워해야 되는데 욕심을 필 때 아이도 괴롭고 나도 괴로운 거죠. 아까 제가 한 5시쯤에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숲 체험 수업을 갔다 왔는지 그 엄마들이 쫙 기다리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또 엄마가 이렇게 자기를 마중 나온 게 너무 좋았는지 그 엄마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 상태로 마지막까지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중간에 이제 욕심을 피기 시작하죠. 욕심을 피기 시작해갖고 아이들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주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는 욕심 중에 가장 무서운 욕심이요, 자신 욕심이에요. 자신 욕심. 재산 욕심보다 더 무서운 게 자신 욕심인 것 같아요. 돌머리를 서울대학에 집어넣고 싶은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자식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자식하고. 그 여러분들 명왕성 영화 찍은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을 한때 했었는데 그 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전교 2등을 했대요. 전교 2등. 전교 2등.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만약에 내가 여기 뭐 한강고등학교 전교 2등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죠. 근데 이 엄마는 이 아이한테 항상 그랬대. 이 바보 같은 년아, 왜 1등을 못하는 거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어요. 597등. 내 뒤에 있는 애들이 태권도부 조종부 애들이었어요. 13명이. 내가 민간인으로 내가 처음이에요. 민간인으로. 그런데 이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고마워하지 않았어. 엄마는. 바보 같은 년은 네가 뭐가 모자라서 1등을 못 해와. 근데 얘는 죽을 힘을 다해야 전교 2등을 했던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야. 드디어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그 꺾기 힘든 1등 하는 애가 감기가 걸려갖고 시험을 못 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아이가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책상 위에 성적표 위에 자기가 이렇게 써놓고 내자 써놓고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이제 됐지.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 보니까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공부를 또 잘해야 된대. 나는 뭐 대충 갈 줄 알았더니 공부를 굉장히 잘해. 신학교를 갈 수 있대.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전교 꼴등하던 내가 바로 서울대반에 올라갔어요. 서울대반에.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서도 난리가 나고 집에서도 난리가 나고. 서울대. 우리 담임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불러다가 얘는 서울대 갈 수 있다고. 보통 애는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가 막 꿈에 부풀려 있었어요. 근데 나는 서울대는 전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대학에는 딱 4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그래서 난 너무너무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성당을 안 다니셨어요. 아버지도 성당을 안 다니고 형들도 성당을 안 다니고 누나도 성당을 안 다니고 나만 성당을 다녔어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급기야는 한 번도 참고서를 사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새벽 3시까지 저를 설득하는 거. 서울대 가라고. 이미 물건도 갔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저 자율학습 끝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파갖고 라면을 좀 끓여 먹으려면 어머니가 어느새 안방에서 쫓아나오고 그걸 다 끓은 라면을 변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너 같은 자식은 밥 먹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신학교 이제 우리는 이제 내가 다니던 학교 수원신학교 제가 1회 입학생이에요. 우리 때는 대학이 시작되면 무조건 후기 대학이야. 전기대학 원서 쓸 때 도망 다닌다고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합격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날 두들겨 패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머니가 굳이 쫓아내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많이 나갔지만은 집을.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 입학하던 날 우리는 이불을 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불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3,000원짜리 스펀지, 84년도 얘기니까 3,000원짜리 스펀지 이불 하나 하고 이 덮는 이불은 내가 이제 솜 틀어갖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교라면 네가 갈린다. 천주교가 내 아들 뺏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너무너무 행복했죠.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1학년 여름방학 때도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누나네 집에서 빌붙어서 살았어요. 1학년 2학기 겨울방학이어서 마찬가지고. 근데 2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대해서 집에 가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실 한가운데 성모상하고 십자가상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성모상하고 십자가상 내다 버렸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요 많은 내 손바닥만한 성모상 유일하게 건진 성모상이 그거 하나예요. 어떻게 건졌느냐면은 내가 학교 갈 때 성모님한테 그랬어요. 성모님 나하고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갖고 맨날 학교 갈 때마다 가방에 성모상을 넣어갖고 이제 집에 오면 저녁에 놓고 다음날 또 학교 갈 때 또 왜냐면 버릴 거니까 어머니가. 그런데 그런 성모상하고 십자가상이 거실 정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세례받으라고 안 나갔을 거다. 근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 우리 집에 찾아왔대. 그러면서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깨어나갖고 너무 그때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 누군지도 몰랐던 분이 우리 어머니가 너무 내 아들 팔자가 신부인가 보다. 그래갖고 당신이 나가서 세례를 이제 교리를 받는데 성당에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한 분이 나한테 교리 나간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몰래 나가서 교리를 받고 마리아를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그 사연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밥 숟가락을 놓고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어머니 나하고 좀 갈 데가 있다. 어딜 가냐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느냐고 부엌에 가서 가스불 켜놓고 10손가락에 장지질 하자. 근데 어머니가 이제 요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우리 신부님이 원하던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렇게 왜 못된 짓을 신부님한테 했는지 모르겠다고. 저렇게 지금도 좋아하고 행복해하는데 왜 내 욕심을 폈는지 모르겠다고. 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줬으면, 편안하게 하게 해줬으면 지금 덜 미안할 텐데. 지금 얼마나 미안하겠어 우리 어머니가. KBS 아침마당을 보고 더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하고 싶은 걸 찾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자식을 시키는 게 아니라 키워보면서 이 아이가 뭘 가장 하고 싶어 할까? 그걸 찾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얘 의사 만들고 싶다, 변호사 만들고 싶다, 검사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다 보면은요, 애들을 행복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유치원 아이들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키우시겠지만 요즘 세월호에서 그 정치인들 KBS 보도국장이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사표 냈죠. 말 한마디 때문에 어느 교수, 홍대 교수님도 또 사표 내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말이 어떤 사람은 입에서 복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에서 독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누구한테 제일 많이 쏟아내느냐면 자식한테 복을 쏟아내는 엄마가 있고 자식한테 독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독을 계속 쏘이는 아이는 자라갖고 목밖에 남는 게 없어요. 독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복을 계속 쏟아본 아이는 몸에 뭘 지니고 있을까요? 복을 지니게 돼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10년 만에 만난 친구한테 야, 너 10년 동안 안 보는 사이에 박싹 그럼 이쪽에서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도 만만치 않아. 근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야, 너 좀 사고를 거꾸로 먹니? 어쩜 이렇게 고우니? 그럼 저쪽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도 참 곱게 늙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 말귀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 말귀? 참 말귀 못 알아듣죠? 우리 생태마을에도 전화해갖고 생태마을이죠? 네, 생태마을입니다. 생태 팔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린 생태 파는 데가 아닙니다. 그럼 황태만 치고 가세요. 우린 생태 파는 데도 아니고 황태 파는 데도 아니고 천주교 피정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피조개만 치고 가세요. 끝까지 말 안 통하는 거죠. 이 언어라는 게요 묘한 힘이 있어요. 뿌린 대로 되는 것 같아요. 뿌린 대로. 제가 5년 전에 뉴욕에 강의를 갔는데 한 2,000명이 모였어요. 강의 중간에 책 사인도 하고 CD 사인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쁜 아가씨가 드레스 원피스를 입고 날 웃으면서 쳐다보다가 갑자기 사인이 끝났는데 나한테 와서 내 품에 딱 안기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은 옷을 과감하게 입거든요. 과감하게 내 품에 딱 누구시냐 그랬더니 신부님 저 기억나지 않느냐고. 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신부님 92년도에 신부님이 경기도 광명 철산 성당에 보좌 신부로 있을 때 자기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성당 마당에서 막 놀고 있는데 신부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는 여자아이가 얼굴도 이쁘고 씩씩하고 말도 잘하는 걸로 봐서 너 나중에 커서 어려운 사람 변호해주는 변호사 되겠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얘는 뉴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오빠는 마약을 했대. 굉장히 성장 과정이 어려웠죠. 근데 얘는 그러는 와중에 내 말이 귀에 항상 울렸대. 너 변호사 된다는 말. 열심히 공부했대. 그리고 얘 지금 맨하탄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변호사를 된 거는 누구 덕분이냐면 신부님 덕분이라고. 나는 기억은 하지 않는데. 내가 뿌린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말할 때는 항상 뭐를 해야 되냐면 씨를 뿌려야 돼. 좋은 말, 좋은 말. 또 3년 전에 LA에 강의를 갔어요. LA라고 하면 안 된대. LA라고 해. LA에 강의를 갔는데 이번에는 강의가 끝났는데 정말 잘생긴 남자아이가 저한테 인사를 하고 신부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평택 본당 신부였었대. 근데 자기 성당마당에서 노는데 신부님이 진짜 생각이 전 안 나요. 저를 보더니 제 손가락을 보더니 너는 남자의 손가락이 이렇게 가늘고 섬세한 걸로 봐서 너 나중에 커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수술 외과 의사 되겠다. 제가 아예 종목을 정해줬대. 수술 외과 의사 되겠다고.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LA로 이민을 간 거야. LA로 이민을 가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 손가락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대. 이 손이 사람 살리는 수술 외과 의사 된다. 열심히 공부했대. 자기 지금 UCLA에 수술 외과 집도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말투가 있어요. 입만 열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의정부 쪽에 강의를 갔는데 쉬는 시간에 막 사인을 하는데 또 막 나하고 사진 찍자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따라 오늘처럼 이렇게 이쁜 젊은 아줌마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줌마 할머니 한 70, 82이라고 그러던가 그 할머니가 나를 계속 쳐다보더니 사인 끝났는데 나한테 오더니 신부님 기분 좋으냐고. 나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근데 내가 신부님 얼굴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 가지고 신부 안 됐으면 장가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쁜 말을 해요. 말투죠, 말투. 아마 그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신부님 사제로 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아서 좋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 평상시에 말을 이렇게 비트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을 해도 말이 그렇게 나와요. 말하는 습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상대방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상대방 기분 나쁜 사람. 평상시에 말하는 습관이 그래요. 어떤 부부가 이렇게 길을 건너는데 남편이 저쪽에서 S라인 아가씨가 서 있는 거야.
그 아가씨 쳐다보느냐고 트럭 지나가는 걸 못 봐요. 트럭이 그냥 급브레이크를 꽉 잡는 거예요. 창문을 내더니 트럭 기사가 한다는 말이, 야 이놈아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냐. 내가 달려오다 보니까 너 저 아가씨 쳐다보느냐고 트럭 지나가는 것도 못 보고, 내가 너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내가 너 줬으면 내 인생 망친다.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너 쓰러져 누워서 마누라 자식 고생한다. 너 안 봐도 뻔하다. 평상시에도 술 먹고 바람 펴서 마누라 자식 고생시키지, 욕을 5분 동안 바가지로 하더니 인생 똑바로 살려고 참는다고 갔어요. 멍청이들 남편한테 아내가 툭툭 치면서, 여보 왜? 당신 저 트럭기 사람 친구야? 아니 나 처음 보는 사람이야. 왜?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말투죠, 말투. 이 부부끼리 내가 보기엔 제일 상처를 많이 줘요. 제일 많이. 그런데 또 누구한테 제일 많이 상처를 주냐면 자식들한테 제일 많이 상처를 줘요. 내가 30명, 요즘은 반이 한 30명, 25명 정도 하죠. 30명 정도 하는 반에 내 애가 25등을 해갖고 왔어. 30명 중에 25등을 해갖고 오면 엄마가 화가 많이 나요. 그렇죠? 내가 저한테 점수를 어떻게 쏟았는데 25등을 해와. 근데 사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대부분이 성격 좋은 애들이 공부 못해요. 성격 좋은 애들 공부 못해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근심 걱정 없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대놓고 이제 엄마가 이제 너 같은 거 낳고 내가 미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그럼 여러분들, 애들은요 말 안 되고 되게 돼 있어요. 원수라고 그러면 원수가 돼요. 너 같은 거 낳고 내가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그러면 본인도 미친년이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우리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하나님 우리 집에 보내줘갖고 엄마는 밥 안 먹어도 우리 아들만 봐도 배불러. 고마워.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얘는 안 망가져요. 여기 지금 아이들이 유치원 지금 자녀들 부모님들이 지금 많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 집에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된 문제 아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평창에. 그런데요 제가 정말로 슬픈 건 뭐냐면은 애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욕하는 데를 그대로 다 받고 울어요. 그런데 애들이 언제부터 엄마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냐부터 엄마보다 키가 커지면서부터 애들이 엄마가 우스워 보여요. 엄마보다 키가 커지는 순간. 그게 바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내려다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들은 더 이상 엄마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한 통이 왔는데 엄마를 때린다는 거예요. 엄마를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울면서 나한테 그 아이를 어떻게 해달라고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와서 1시간 만에 아이를 바꿔달라면 바꿔줘야 1시간 만에? 바꿔칠 수가 없어요. 근데 15년 동안 끊임없이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상처를 줘요.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15살 돼갖고 아이가 공격할 때쯤 되면 엄마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특히 오늘 여기 나온 아빠들, 이 아빠들 애들이 여러분들하고 언제까지 놀아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애들하고 놀아줄 때 놀아준다고 착각해요. 여러분들이 놀아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놀아줘 주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놀아줘 주느냐면 10살까지 놀아줍니다. 10살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놀아줘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 생기고 자기 세계가 생기기 때문에 문 딱 걸어잡고 아빠 들어오려고 하면 바깥에다 출입금지 딱 써놓는다고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10살 때까지 열심히 애가 놀아줄 때 같이 놀아준 아빠는 애가 나이를 먹어도 계속 놀 수 있어요. 그런데 10살 때까지 놀아주지 않은 아빠는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여러분들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예요. 시간만 나면 친구들하고 술 먹고 바깥에서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만 나면 아이랑 즐거운 시간을 갖고 산을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냥 입만 열면 뭐 주빌로 원수 같은 놈 이런 말을 하는 집들은 결국은 불행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너무너무 이쁜 딸,
고마워, 잘해, 너무너무 훌륭해 이런 말을 하는 집은 행복의 씨를 뿌리는 거고, 어떤 엄마가 입만 열면 야 빌어먹으러 막 밥 처먹어라, 빌어먹으러 밥 처먹어라, 빌어먹으러. 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빌어먹으려고 공부 잘하네. 이 사람이 진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엄마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 빌어먹으려고 드디어 큰일 해냈네. 그리고 이 엄마는 죽었어요. 이 사람이요, 사법고시 1차를 17번을 합격을 했는데 2차를 다 떨어진 거예요. 싫어합니다, 이건. 그래갖고 결국 친구, 변호사, 판사는 빌어먹기 시작했어요. 돈 여기서 뽑아갖고 빌어먹고, 저기서 뽑아 빌어먹고. 아니, 내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1차를 17번을 합격을 했는데 왜 선을 봐도 퇴짜를 맞는 거야? 내가 왜 인생에 이렇게 빌어먹을까? 그래갖고 장명가한테 물어봤어요. 인상에 문제가 있느냐, 이름에 문제가 있는가. 얼굴 한참 보더니 혹시 자라면서 엄마한테 듣고 자란 얘기가 뭐냐고 그때 처음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입만 열면 빌어먹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처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아이 빌어먹으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게 몸에 뱄다. 당신 인생에. 내가 당신 반상을 보니까 당신은 빌어먹을 상이 아니라 벌어먹을 상이다. 평생 빌어먹으려고 이게 머리에 박혔던 이 사람은 그래 내가 왜 빌어먹어, 벌어먹어야지. 그래갖고 강남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스스로 이 과외를 신청을 해요. 선생님으로. 근데 너무너무 잘하니까 강남에서 학원 선생님으로 스카우트를 해갖고 연봉 1억이 넘는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돈을 많이 버니까 이쁜 여자가 시집 가갖고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벌어먹고 살고 있대.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친구 집에 이제 음식점에 가고 요즘 장사 잘 돼? 잘 되긴 뭐가 잘 돼? 똥파리만 날려, 똥파리만. 조금 있으면 망할 것 같아. 자, 이 집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합니다. 장사 잘 돼? 남들은 힘들게 하는데 우리 집은 단골 손님이 와서 내가 음식 해대기가 너무너무 바빠. 그래서 매일 가락시장으로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하니까 난 너무너무 행복해. 자, 여러분들 이 망한다는 집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신선한 재료로 오고 단골 손님 와서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는 집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성공과 실패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나? 말에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을 불러오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차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입만 열면 아유 사는 거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죽겠어. 지긋지긋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입만 열면 지긋자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 입만 열면 지겨워 죽겠어. 지긋지긋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한 3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시각장애자들 200명 와서 서울교. 근데 내가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웃으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몸에 장애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웃겨서 웃느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근데 그 시각장애 딱 요맘때 우리 생태마을에 왔어요. 요맘때. 근데 그 앞이 안 보이는 분들 세 분이 우리 생태마을 마당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보여서 경치 좋은 데를 처음 보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새소리 들리지 않는다니까. 너무 새소리 듣기 좋다는 거예요.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향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공기 너무 맑고 맛있고 신선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렇게 경치 좋은데 처음 본다는데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한강변에 살면서 이 아름다운 하늘 보면서 사는 게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재미가 하나도 없다. 복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복 못 받아요. 여러분 이거 눈알 하나 이거 갈아 끼는데 얼마 들 것 같아요? 1억 들어,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2억 깔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심장 갈아 끼는데 3천이야. 그럼 이거 2억, 이거 1억 5천, 3억 5천 지금 끼고 있는 거예요. 3억 5천. 내가 지금 이가 안 좋아갖고 여기 뭐 와이어 걸고 뭐 이제 다 해봤는데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싹 임플란트 하려면 얼마냐? 이가 28개래요. 그거 가르려면 최소한 10년 싸게 맞아서 5천만 원 한대요.
그럼 이거 3억 5천, 이거 5천, 4억이야, 4억. 팔 하나 갈았는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싸게 봐줘서 5억에 5억. 그러니까 나 멀쩡하고 우리 남편 멀쩡하고 우리 애들 둘 멀쩡하면요, 그 멀쩡한 식구 4시 둘러앉아 먹으면요 20억이 둘러앉아 먹어요. 20억이 둘러앉아 밥 먹는데 저녁 촬영에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아 빨리 와서 밥 처먹어 그러면 처먹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저녁 차려놓고 자 20억 모여라 밥 먹자. 남편이 퇴근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5억 들어오래. 얼른 들어오래. 이러면은요, 이 집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복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가 많이 생각해봐야 돼요. 30만 년 전에 지구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살았어요. 하나는 네안데르탈인, 하나는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는 우리들이에요.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에 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요 한 30종이 왔다 갑니다. 이 지구상에 30종이 왔다 가는데 마지막에 남은 종이 크로마뇽이 바로 위에 우리 현생 인류하고 비슷하다고 보죠.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DNA가 달라요.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은 독일 네안데르라는 계곡에서 살던 인간인데 완전히 3만 년 전에 사라져요. 근데 이 네안데르탈인이 마지막 호모사피엔스하고 경쟁하면서 사라진 이유를 보는데 네안데르탈인 키가 1m 65, 우리는 1m 40밖에 안 됐어요. 뼈도 얘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굵었어요. 뇌용량도 우리보다 컸어요. 뇌용량도. 그래서 얘네들 운동량이 얼마나 좋았느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랑 네안데르탈이랑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네스링을 시켜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호모사피엔스 뼈를 으스러뜨릴 정도로 힘이 좋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왜 살아남았는가? 네안데르탈 눈이 너무 컸대요. 눈이 너무 커갖고 이게 보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갖고 결국은 다른 기관이 태화됐다는 가설 하나. 네안데르탈은 바느질을 할 줄 몰랐대요. 우리 외국에 나가보면 박물관 다녀보면요, 우리 한 3만 년 전에 조상들이 쓰던 바늘이 이만한 거 많아요. 그래갖고 다 곰을 잡으면 곰 껍데기 벗겨갖고 꼼에서 입고 다녔어. 우리는. 근데 걔네들은 바느질을 할 줄 몰랐어요. 마지막 3만 년 전에 빙하기 왔을 때 그냥 빨개 벗고 뛰어다니다가 얼어 죽는 거야, 네안데르탈은. 근데 결정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은 이마가 누워있어요. 우리는 이마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이 이마가 서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마가 누워있으면요 발음기관이 발달할 수가 없대요. 이마가 누워있으면. 여러분들 누워보세요. 말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계속 땡기면요 발음기관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이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기관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네들은 입천장이 평평해. 우린 동그란데. 입천장이 평평하면 모음을 발음을 못해요. 동그란 우리는 아, 에, 이, 오, 우 모음이 가능하잖아요. 입천장이 평평하면 모음을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냥 저 계곡에 사슴 있다 창가지로 잡으러 가자. 그럼 창, 계곡, 사슴 다 모음, 자음 섞어가면서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이놈들은 모음을 발음하지 못하니까 뭐라 그냥 자꾸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집에서 또 모음 평평, 이 입천장 평평한 게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있느냐면 개들이 입천장이 평평해요. 오늘 개 키우는 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쫙 일자로 돼 있어요. 혹시 키우는 개 중에 짖을 때 모음 섞어가면서 짖는 개 있어요? 캉콩, 킹, 캉콩 이렇게? 얘네들은 캉캉캉 짖는 거예요. 캉캉캉. 얘네들은 짖는 것처럼 나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얘네들이 대화하는 거랑 호모사피엔스랑 대화하는 게 달라요. 말이 안 통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안 통한 네안데르탈인 지구에서 사라져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도 부부가 서로 말이 안 통하면요 이 집은 망하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부부끼리 싸울 때 말 잘 통해요? 인간아,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이고 답답해. 이런 아마 부부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나도 남자지만 참 여자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자처럼 복잡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스티븐 호킹스 박사라고 지금 나이가 이제 73살이에요. 곧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이 양반도. 이 사람이 빅뱅 이론으로 140억 년 전에 우주에
탄생까지 밝힌 사람이야. 이 사람 70살 때 뭘 했냐면은 나는 우주의 신비까지 밝혔는데 난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참 신비한 존재가 여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제가 한 4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찜질방이 좋대요. 그래서 저는 찜질방이 참 잘 가요. 이런 찜질방 말고 치악산에 가면 숲원에 그런 찜질방이 잘 가요. 그럼 가면은 이제 또 알아보는 사람 많아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한쪽에 쭈그르고 앉아있으면 아줌마 셋이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요 이해할 수 없는 수다예요. 한 아줌마는 자식 대학 떨어진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아줌마는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 바람핀 얘기 옆에 아줌마는 또 옆에 하는 아줌마는 그러고 말은 아파트 값 떨어진 얘기 막 하고 세 아줌마가 자기 얘기만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서로 한 주제를 가지고 왜 얘기를 못하고 왜 자기 말만 할까?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에도 있고 우뇌에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서로 교류를 한대요. 머릿속에 일단 뭐가 꽉 차냐? 말이 꽉 찹니다. 근데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귀는 동시에 두 가지 얘기를 구분해서 들을 줄 안대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입으로는 자식 얘기 하지만은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귀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야 절대. 그리고 그냥 자식 얘기한 대학 떨어진 게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긴 거는 이쪽 남편 바람핀 게 웃긴 거야. 웃어가면서 자기 싶을 때 다 하면서 놀라운 능력이죠. 근데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대요. 자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와서 남자가 자네가 함몰돼갖고 들어오잖아요. 자네를 제거해놓으면요 남자가 말 못한대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교통사고 나와서 자네가 함몰돼갖고 들어와서 자네를 제거해놓잖아요. 제거해놔도 계속 말한대요. 운해가 아직 남아있어갖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건 누가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 여자가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남자는 그나마 흥분을 하면은 자네의 언어를 관장하는 내용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남자들 이렇게 싸울 때 보면은 말하면서 싸우는 남자가 별로 없어. 서로 멱살 좀 흔드는 소리가 야이씨, 왜이씨, 너이씨, 이씨 30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 왜 싸우는지 몰라. 왜 싸우는지 보면 남자들. 근데 남자끼리 싸울 때 문제가 없어요. 부부끼리 싸울 때가 문제가 없어요. 아내가 당신 말이야 씨발하고 나한테 손 안 묻히게 물 안 묻히게 해주는데 설거지를 해서 쓰레기를 벌어서 집을 청소해서 당신 빨래를 해준 게 뭐가 있어? 남자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흥분했잖아. 이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핸드에서 어이 그거 계속 어이 아내가 이제 자네 거 끝나고 우네 거 기다리고 있거든. 여자는 말하면서 우네 거 생각이 막 나요. 여자들은. 그래갖고 이제 그 자네 거 끝나면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빠 생일 때 뭐 찾아가기로 해서 어쩌고 계속 어이 그거 30분 동안 아내가 말 다 쏟아내고 속이 후련해요. 그래갖고 이제 후련하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거기 가서 설거지를 해요. 그 남자는 이제 30분 지나고 나면 정리가 된대요. 30분 지나고 나면 정리가 되고 그런 말이야. 그럼 아내가 딱 한마디 했는데 시끄러. 뭘 잘했다고 말하기 뭐 있다고 시끄러. 그 남자는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왜 그때 그 대답을 찾아내지 못했을까?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싸움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없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한 아줌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줌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줌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가면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괜찮아요. 집에 가고 남편한테 달걀 10개를 삶아서 여보 이거 장조림 유막에 달걀 껍데기 좀 까줘. 막 까면서 여보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럼 남편이 딱 한마디예요. 지금 달걀 까는 거 안 보여? 달걀 까네 지금. 달걀 까면서 직장에서 있는 일은 얘기 못해요.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두 가지를 못해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특성이 달라서 그래요. 남자하고 여자 특성이 달라서.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언어에 있어서 남자하고 여자는 참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시각에 있어서도 남녀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시각에서. 우리 이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습관이 있어서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멀리 있는 걸 쪼여서 봐야 돼요. 그래갖고 그거 한번 사슴을 보면 사슴만 보고 뛰어가야 돼요.
주변 건 절대 안 돌아가요. 그것만 잡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냥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쓰느냐면 잔치집에 가면 이쁜 여자를 보면 그 여자 주변 거 아무것도 안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거 알아야 몰라요. 아내가 꼬집어 이쁜 여자 처음 보냐고. 그럼 남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긴 쪼이고 있는데 그걸 왜 남자가 시각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켜요.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다 줘. 남자는 냉장고만 열면요 못 찾아요. 그걸 어떻게 찾아? 그 많은 무슨 오이, 무슨 당근, 멸치 그 많은 걸 중에 치즈를 어떻게 찾아? 여보, 나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아내는 뒷꼭지도 눈이 달려서 시각이 180도 라고 냉장고 열고 들여다보고 손만 들고 꺼내. 남편 코앞에 들이대는 거 이걸 못 찾는 게 답답하겠냐. 그럴 때마다 남자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누라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남자가 까만 눈동자가 많고 여자가 흰 눈동자가 많아요. 그런데 까만 눈동자가 많은 짐승일수록 저급한 짐승이 까만 눈동자가 많아요. 왜냐면 개들이 까만 눈동자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 까만 눈동자가 많은 남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화가 났는지 기쁜지 슬픈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흰 눈동자가 많은 여자는 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기쁨, 슬픔, 분노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5살짜리 이제 아들을 데리고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얘가 막 땡깡을 피는 거야. 나 저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럼 엄마는 애 손을 잡고 눈으로 몇 번 불알입니다. 그럼 애는 다 알아들어요. 아, 나 집에 가서 맞아 죽는다구나. 남자들은 이게 터널형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상황 파악을 못해. 상황 파악. 그리고 아내가 당신 자꾸 이렇게 술 먹고 맨날 늦게 들어오면 나 이혼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 파악 안 되는 남편이 텔레비 안 할 수도 없고 그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하고 말하기 싫어하고 벌레를 딱딱 빡빡 닦는 아내한테 기껏 상황 파악 안 되는 남편이 핸대는 소리가 아유 우리 마누라 엉덩이가 저 베란다 항아리 뚜껑보다 더 남자는 언제 상황 파악이 되냐면은 귀싸대기를 한 대 맞아야 그때 상황이 아 이게 심각하다. 말 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그렇다고 청각에 있어서 남자가 뛰어나냐. 개들은 10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 그래요. 개미 지나가는 소리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개들이 인간보다 몇 배 더 듣는 능력이 뛰어나냐면 4배 더 듣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요. 그런데 엄마들은 애들, 청소년들은 한 3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 그래요. 헤비메탈 음악이 27,000 사이클이래요. 헤비메탈 음악. 그러니까 애들은요, 시끄러워야지 음악이야. 걔네들은. 난 알아요. 이 밤이 새고 새면 뭐 내일 아침에 새벽에 떠나야 된다는 그 사실을 어쩌고저쩌고 얘네들은 귀에 팍팍 꽂혀요. 그런데 엄마들은 2만 사이클 정도 들어요. 그래서 건너방에서 아기가 울면은 남편 귀에 먼저 꽂히느냐, 아내 귀에 먼저 꽂히느냐. 아내 귀에 먼저 꽂히면 여보, 쟤 좀 울어. 나 오늘 하루 종일 쟤랑 씨름해서 너무 피곤해. 당신 한번 가봐. 그럼 만 사이클밖에 못 듣는 남편이 핸대는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고 그래. 그냥 자. 남자들은 못 듣는 거예요. 남자들은 만 사이클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40이 넘어가면 남자한테 음악이라고는 오로지 쿵짝짝 쿵짝짝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것만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왜 남자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밖에 안 들리니까. 그것밖에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그 토크쇼에 나왔다고 그러더니 80 먹은 할아버지 집에 냉장고가 고장 나갖고 애프터 서비스 기사 불러서 고치고 갔어. 회사에서 전화하죠. 아가씨가 고객님 간 기사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시냐 보통 만족하시냐 불만족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80 넘은 할아버지가 받은 거야. 얼마나 또 말을 빨리 해요. 이 할아버지가 한참 듣다니 잠깐만 기다려보시고 내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대답해 주겠다고. 그래서 전화기 내려놓고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말이 여보 마누라 요즘은 냉장고 고치고도 뭐 먹는 거 준대. 당신 매운 만두가 좋아 보통 만두가 좋아 물만두가 좋아. 말귀를 못하는 말귀를. 근데 결정적인 부부싸움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피부 때문에 그래요. 피부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피부가 10배 정도 두꺼워요. 여자는 한 4배 정도 두꺼워요. 남자는. 그래서 4분의 1이, 남자는 4분의 4가 피부라면 여자는 4분의 1이 피부고 4분의 3이 지방이야, 지방. 이 지방 때문에 여자가 겨울에 추위를 불타요. 그래서 여자들이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고 치마를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지방이 두껍기 때문에, 지방. 근데 이 지방이 그 추위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이 압박감이 10배, 남자보다 10배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포옹을 하면 남자는 사실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여자는 포옹을 하면 이 압박감을 10배를 느끼기 때문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남자하고 하는. 그래서 뭐 소설을 보면 나는 그이랑 안 하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건 심장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저 지방 4분의 3이 살짝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데도 여자는 터지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여자는 센서티브 하다는 거예요.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서로 엉덩이 치면 별로 못 느껴요. 근데 만약에 여자를 엉덩이를 치면 여자는 10배 당황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희롱이라는 게 뭐냐면은 남자가 아무 생각 없이 여자 엉덩이를 만졌는데 여자는 10배의 충격을 받잖아요. 수치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성희롱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서울시 양성평등교육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만약에 여자 엉덩이를 만지고 싶으면 물어봐라. 내가 지금 네 엉덩이를 만지고 싶은데 만져도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만져도 된다고 만져야지 허락 없이 만지면 여자가 받는 데미지는 크다. 남자고 여자고 달라도 너무 달라. 근데 이 차이를 많은 남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성당에 교회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왔어 그걸로 끝나. 근데 여자애들은요 막 깍지 끼고 막 방방 껴요. 뭐가 이렇게 좋은지 막 끌어안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쟤네들이 무슨 레즈비언.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우리는 화장실에 가면 그냥 오줌으로 가면 나 오줌 놓고 혼자 가는데 여자애들은 우리 화장실 갈까? 그럼 한 3-4명이 그래. 그리고 4명이 팔짱 끼고 화장실 가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친구야 나 오줌 갈때 같이 오줌 갈까? 이런 남자 한 명도 없어요. 혼자 가는 남자하고 같이 가는 여자하고 한 집에 살면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부는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다른 존재가 한 집에서 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 싸우는 집은 그 집은 문제가 많은 집이에요. 안 싸우는 집은 남자가 여자 같거나 여자가 남자 같거나 둘 중에 하나. 제가 이렇게 이제 후배 면담을 하려고 이렇게 와보면 좋아 죽어. 서로 손을 막 깍지를 끼고 막 내 앞에서 면담을 하면서 서로 그냥 만지고. 내 눈에는요, 참 불쌍해 보여요. 곧 벌어질 일을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곧 벌어질 일을 전혀 예상을 못해요. 그 당황스러운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 막, 나는 막, 어때요? 20대 연애할 때 보면 막, 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사랑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20대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막 쏟아져 나올 때,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냥 같이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 사랑해서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게 호르몬이 나와서 보기 좋은 거예요. 마약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 좋아하고 손을 막 만졌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사랑해서 가슴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도파민이 나와서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와서. 안고 뽀뽀를 했는데 막 구름이를 둥둥 떠다녀. 난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 딱 맞는 것 같아. 사랑해서 딱 맞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옥시토신이 나와서 구름이 떠다니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요, 이 호르몬하고 자기 감정하고 구분을 못해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 사람, 이 페닐에틸아민, 옥시토신, 도파민은요, 마약보다도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세 개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의 묘약이라고 해요. 우리 조선 말로, 선조들 말로는 상사병에 걸리는 거, 하루라도 안 보면 죽는 거. 마약쟁이들이 하루라도 마약 안 맞으면 죽는 것처럼. 그래서 난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호르몬이 죽을 때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호르몬은 한 남자한테는 600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300일, 연애하고 300일은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애할 때는 막 치마만 입고 와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데 결혼하고 애 하나 낳고 30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잠옷 입고 왔다 갔다 해도 남편이 이 말하면 멈춘 거예요. 야, 야구 안 보이잖아. 빨리 비켜. 이거 멈추고 이제 이 집은 피부에도 문제가 있고 청각에도 문제가 있고 시각에도 문제 있고 언어에도 문제가 있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싸우다가 그냥 죽었어요. 한 40 몇 살 때쯤. 100년 전 평균 연령이 46세였거든. 이혼할 시간도 없어. 싸우다 그냥 죽었으니까. 싸우다 죽었으니까 이혼할 시간도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이러고 사는 중. 옛날에 또 만나지도 않았고 따로따로 한 방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었어. 요즘은 옛날에 보통 부부가 20년 내지 30년밖에 안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부부가 50년, 60년 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 상태에서. 안 맞는 상태에서 60년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앞짓는 거예요. 신혼-이혼이라는 거는 결혼한 지 4년까지의 이혼자하고 55세 넘은 이혼자들하고 55세 넘는 사람들이 이혼 상황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못 살겠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부님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느냐고?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한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 한 30년쯤 한 분들은 후창창 줘야 돼요. 결혼 생활 30년 할 때까지 살았다는 것은 할 말 다 하고는 못 살아요. 반은 먹고 사는 거, 반은. 신경질 부릴 거 다 부리면 못 살아요. 반은 안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자식들 키우는데 부부 얘기를 하느냐? 엄마, 아빠가 싸우는 집의 애들은요, 다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는 볼품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 자식들 보는 앞에서 싸우면 안 돼. 뭐만 보여줘야 돼?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돼. 위선이래요. 근데 매일 엄마 아빠가 싸워. 걔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인 이유가 저는 한 번도 어머니하고 제가 싸우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부부는 안 싸우는 건 줄 알았어요. 상상 힘들겠지만. 근데 내가 제일 충격받은 건 고등학교 2학년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엄마가 여기 파랗게 멍들었더라. 엄마 눈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때려서 멍들었다는 거야. 그때 제가 받은 문화적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랍니다. 근데 참, 그 아이한테 참 가슴이 아픈 건 그 아이는 중학교 때까지 항상 성적이 올백이었어요. 항상. 중학교 때까지. 근데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극심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걔는 나하고 성적이 같아졌어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애 인생을 누가 망가뜨린 거야? 부모가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만이, 부부가 서로 다정한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그 사랑을 먹고 자식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남자는 좀 여자를 좀 이해해주고 여자는 남자를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훨씬 편안할 텐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서로 계속 감정을 쌓아가면서 나중에 쳐다만 봐도 막 치가 떨리고 싫은. 그러면 결국은 불행은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부끼리도 말 안 통하는데 자식들하고 말 잘 통해요.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식들을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는 어떻고 누구네 집에는 어떻고.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해줄 일은 들어주는 거. 들어준 고개 끄덕여준. 고개 끄덕여준 들어준. 솔로몬이, 우리가 이 성서를 요즘 이제 번역이 제대로 돼서 나왔는데 하느님이 솔로몬한테 왕이 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왕이 됐으니까 선물을 줄 테니 뭘 줄까? 권력을 줄까? 명예를 줄까? 부를 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느님한테 달라고 했던 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듣는 마음이야. 애들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애들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야. 그것만 해도 애들은요 정신이 팍팍팍팍 커요. 정신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한 번도 아버지한테 안 돼, 그만해 이런 말을 들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아주 웃어주셨어요. 끊임없이 웃어주셨어요. 난 말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이 열등감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열등감. 저는 참 학교 다닐 때 운동회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6명이 뛰면 6등을 하고 8명이 뛰면 8등을 했어요. 참 잘했어요. 받아봤던 적이 없어, 공채가. 그리고 난 미술 시간이 참 싫었어, 미술 시간이. 왜 미술 시간이 싫었냐면 성적표를 받아보면 무슨 내가 양가집 자식도 아닌데 양가야. 수학은 또 어딜 가래. 어딜 가래.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내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말하는 건 항상 자신 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발표만 하면은 선생님이야 애들이 다 놀랍게도 다 잘 들어주고 다 칭찬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성당에서 미사해설하고 독서하고 노래하면 성악가들이 와서 성악해보지 않겠느냐고, 성우들은 성우해보지 않겠느냐고, 배우해보지 않겠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올라가고 어린이 미사 강론을 하면 다 아이들이 집중을 하고, 아, 내가 받은 거는 뭐냐 하면은 말이구나.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아버지로부터.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이 열등감을 심어주면 안 돼요. 너는 누군데 집은 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출세한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출세 못해도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나는 출세하는 거 정말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우리 사회는 이제 출세 안 해도 돼요. 조선시대는 출세해야 돼. 왜냐하면 양반 10%, 평민 20%, 노비 70%였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양반과 노비의 나라, 더 심하게 말하면 왕과 노비의 나라였어요. 70%가 노비였어요.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 장방이 1m 80에 1m 80에 되게 커요. 지금 우리 25평에서 살잖아요. 고래 등짝에 싸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제 출세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출세한 사람 부럽지 않아. 뭐 대중으로 회장 하루에 5억 때린 판사? 나는 그런 판사 부럽지도 않고, 만약에 내 자식이 판사 돼갖고 그런 재판 때린다면 난 창피할 거예요. 그 구형한 검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본당 신고할 때 사법고시 전체 수석한 애가 우리 본당 신자였어요. 사법고시 전체 수석한 애가. 그리고 그 아이는 대법관감이라고 모두가 얘기했어. 근데 걔는 바로 로펌으로 빠졌어요. 물어봤어요. 왜 로펌으로 바로 빠졌냐? 그랬더니 나같이 그렇게 대법관이 그런 전체 수석하면은 끊임없이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전체 수석한 아이가 그냥 로펌으로 빠지더라고. 이제는요,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 때나 판검사 그냥 부러워하고 죽으라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이제는요, 자식이 원하는 걸 해줘도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좀 자신있게 좀 자식을 좀 키우세요. 우리나라 출세한 대통령들, 여러분들 끝이 행복한 대통령들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총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친구 김재규한테. 김재규 친구였어요.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이제 5.18 해갖고 애들 500명이랑 광주에도 죽이고 난 다음에 대통령 됐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가 못 따라다녔거든요. 아버지 총 맞아 죽었는데 나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감옥이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대통령 끝나고 감옥에 가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지금까지도 결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잖아요. 결코. 뭐 이렇게 대통령 되는 게 부러워요. 노태우 대통령도 끝나고 난 다음에 두한이도 감옥에 갔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1년이 안양 구치소에. 김영삼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한나라당이 두 대통령이 뭘 했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자기 감옥에 가기 싫었는지 현철아 너래도 좀 다녀와. 그래서 아들 보냈잖아. 아들.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 둘이나 보냈어요, 감옥에.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갔는데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출세 지향주의 때문에 우리가 겪는 불행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방위에서 1년 만에 대통령 물러나는 1년 만에 죽고. 우리나라 대통령 끝.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세월호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침몰. 이명박 대통령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전직 대통령들이 뭔가 다 했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식 보내긴 좀 그렇고 형이라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출세 막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거 좀 자신 있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근데 우리는 하고 돈 하는 거예요. 돈도요 지금 우리나라 많은 거예요. 제가 전 세계 강의 다녀보면요 대한민국처럼 잘 살고 잘 사는 데 없어요. 이렇게 시스템 잘 되는 데가 없고. 그런데 너무 돈만 밝히다 보니까 저 세월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만 밝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행복감, 충만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제발 누구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자식 원하는 거 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면 여러분들 삶에 동참시키세요. 삶에 동참. 우리 집에 형제가 삼형제에서 큰형, 둘째, 제가 막내 누나가 있는데 우리 둘째가 돌머리예요. IQ가 99예요. 난 126인데 완전 돌머리예요. 우리 둘째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1등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명문고등학교 가더니 좋은 대학교 가서 우리나라 최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고 지금은 그 회사에 조그만 계열 회사지만 거기 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 내가 한 5년 전에 물어봤어요. 형은 뭐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큰 간경화하셨어요. 간경화. 그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태어나고 다음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더래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랬대요. 여보 며칠 쉬었다 나가라고. 이렇게 큰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허리를 구부리고 나가는 아버지를 이 IQ 99짜리가 일주일을 지켜본 거야. 그리고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일이 뭐다? 공부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형이 난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맨날 새벽까지 공부를 했어요. 코피가 매일 터지고. 난 초등학교 4학년 좀 미쳤나? 왜 저렇게 맨날 공부를 하나 그랬어요. 근데 이 99짜리 IQ는 아버지 삶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동참한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요, 그 84살 먹은 아버지 이렇게 효도하는 거 보면요, 제가 놀랄 정도예요. 용돈도 엄청나게 많이 드리더라고요.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자기 휴가 일주일이면 자기가 운전해갖고 아버지 전부, 어머니 아버지 전부 모시고 다녀요. 노래. 예, 올해는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만 운동을 하고 전심 식사는 작년에는 우리 둘째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우리 노래방 가자고 저녁 먹고 하는데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 붙들고 춤추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저 둘째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 아버지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저렇게 훌륭하게 됐구나. 근데 사실은 이게 내가 요즘 공부해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3살, 4살만 되면은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고 홀로코스트가 왜 당했고 2000년을 왜 떨어다녔고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아버지가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온 역사를 5살, 6살 때부터 다 듣는 거예요. 얘네들 벌써 철이 들어있는 거죠. 제가 3년 전인가 이스라엘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막 체험을 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에 천재들이 왔었어요. 저녁에 모닥불을 켜놓고 이 얘기 저 얘기 그 아이들하고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주위에 이슬람이 있긴 하지만은 얘네들은 18살 되면은 남자애들 3년, 여자애들 군대, 여자는 2년 군대를 가요. 근데 그 온 애들이 전부 다 공군사관학교, 의대, 무슨 법대 합격한 애들이에요. 니네들 진짜 군대 가는 거 원하느냐? 그랬더니 눈이 동그랗게 자기네들 원한다는 거예요. 왜 원하냐?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슬람이 6억 명이 사는데 우리 지금 700만 명이 6억 속에서 살려면 내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걔는 총도 자기네한테 사갖고 있대. 총도 사갖고 있대. 그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18살이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서요. 그래서 얘네 배워서 살아나는구나. 전 역사를. 근데 우리는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20년 동안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해. 잠 좀 그만 자고 공부해.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 친구들하고 그만 싸들하고 나는 공부해. 커서 고생하기 싫으면 공부해.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하라는 얘기만 밑도 끝도 없이. 20년 동안 부모한테 듣고 자라는 얘기는 참되게 살아라. 우리가 6.25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슬픈 역사를 지녔는지. 우리나라가 이 일본한테 나라 뺏긴 이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할 때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왕옷을 거니 그래 나라 뺏긴 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고생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남편 고생한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공부하라. 얘네들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윤리의식이 없는 거죠. 저는 이번에 세월호에서 그 선원들, 선장들, 그 생떼 같은 애들 탈출한 거는 이게 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교육제도가 저는 며칠 전에 우리 동창신분들하고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깜빡이 피는 거 하나만 봐도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지. 내가 지금 깜빡이 켜고 들어가니까 조심해라. 이거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 생떼 같은 애들을 두고 선장이야 다 탈출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운전할 때 깜빡이 좀 켜세요. 제발.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시작이에요. 이 사회 질서에 대단한 거 없어. 그것만 키기 시작해도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키우고 아무 생각 없이 키우는 거예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면요 역사를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들 역사. 저는 요즘 뭐에 푹 빠져있느냐면 노컷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김남이라는 작가가 쓴 책에 아주 푹 빠져서 내가 그거 줄치고 3번, 4번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행복하게 산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넉넉하게 산 적이 없어요. 그리고 1조 달러 3년째 지금 넘고 있는 나라 세계에서 9나라밖에 안 돼요. 참, 이런데 저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는 이제 5000년 동안에 가난했던 한을 다 풀었잖아요. 가난한 한 다 풀었잖아요. 이제는 무슨 한만 채우면 돼? 정신적인 한만 채우면 돼. 그래서 정신적인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제 나이 또래 한 50쯤 되신 분들,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토요일날, 일요일날 애들이 전부 성당 가든지 절 가든지 교회 가든지 다 갔어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도 성당 교회 가고 절에 가고, 그러면 난 교회도 예술자면 교회 많이 쫓아갔어요. 정신적인 문화가 있었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애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밤 10시, 11시까지 온 애들이 학원을 다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없이 오로지 공부만 하는 거예요. 윤리고 협동심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이나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녀들하고의 대화에 있어서 집에서 엄마가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루에 한 45분 정도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요. 45분 정도. 주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저녁 식사는 꼭 어떻게 가족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얘기를 한대요. 오늘 무슨 주제로? 정치 이슈는 뭐? 신앙의 이슈는 뭐? 같이 해가고 그걸 애하고 토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밥 먹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대화해요? 공부해, 시험 잘 봤어, 공부해. 이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이들하고 삶도 이야기하고 진지하게 철학도 이야기하고 그러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엄마가 행복하게 사느냐? 자기가 행복해야 돼. 엄마가 행복해야지 자식이 행복해요. 아내가 행복해야지 남편이 행복해요. 며느리가 행복해야지 시부모가 행복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 위해서 희생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남편 생일 뻑적지근하게 차려줘요. 자식 생일 뻑적지근하게 차려줘요. 자기 생일 뻑적지근하게 차려먹는 엄마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저 미역국 하나 싹 올려놨어.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근데 남편이 미역국을 먹고 흔드는 소리가
역시 우리 마누라가 끓이는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 그리고 출근해 가버린 거야. 까먹은 거지. 마누라 생일도 까먹은 거야. 남자는 기념일을 까먹는 게 남자의 특권이야, 특권. 애는 딱 미역국 먹으면 샌다는 소리가, 엄마 나 오늘 시험인 거 몰라? 시험이 무슨 미역국이야. 나 안 먹어. 가버렸어. 이 미역국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그렇지 뭐 남편 복 없는 년 자식 복도 없지 뭐. 아무도 자기 생일을 기억해주지 않는가. 아무도. 왜 남편 생일 뻑적지근하게 차려주고 자식 생일 뻑적지근하게 차려주면서 자기 생일은 뻑적지근하게 안 차려먹어요. 차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지겹다는 소리를 안 해요. 신부님 그거 차리는 것도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요. 그걸 언제 음식을 다 해요. 남편 위해서 자식 위해서 내서 자기 위해서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손으로 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중국집 뒀다 뭐해요. 전화하면 되잖아. 전화하면. 전화해갖고 유산슬, 팔보채, 깐풍기, 라조기, 고추잡채, 새우튀김 다. 그래갖고 저녁에 여보 오늘 저기 일찍 들어와.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애들도 너희들 일찍 들어와. 엄마 오늘 한턱 쏠게. 당신 이게 뭐야? 이게 5억짜리 생일. 근데 내가 애들 둘을 낳았잖아. 10억을 낳았어. 내가 너무너무 대견해서 내가 한턱 쏘는 거야. 당신 무슨 돈으로 미쳤어? 무슨 돈으로 이걸 한턱 쏴? 걱정하지 마. 애 학원 하나 끊었어. 되게 20주년, 25주년 된 분들 남편이 20주년 기억해 줄래나 25주년 기억해 줄래나 기다리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내들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억하고 있는 본인이 기억하면 되잖아요. 왜 기억도 못하는 남편이 기억할래나 못하나 그걸 째려보고 기다려보고 시험을 해. 그냥 내가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여보 우리 결혼 25주년인데 뭐 신혼여행 5년 5천밖에 못 갔잖아. 이번에 25주년 우리가 사이판 가자. 내가 지난번에 1월달에 사이판 강의 갔다 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순수리어스들이 뽑은 1위 할만하더라고. 아주 평화롭고. 가자. 당신 미쳤어. 무슨 돈으로 사이판 거길 가. 걱정하지 마. 큰아들 휴학시켰어. 여러분들 여행은요 가슴이 떨릴 때가 아니지 다리가 떨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지금 여러분 가세요. 지금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 2월달에 성주순례 이렇게 갔는데 이스라엘은요 11월에 우기가 시작돼갖고 3월에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리 가파르나움까 60km를 걸었어요. 80명을 걸었는데 그 나자렛에서부터 그 갈릴리아까지 가는 길이 아네모네 빨간 아네모네 꽃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끝도 없이. 그리고 길에 노란 유채꽃 같은 겨자꽃이 끝도 없이 60km 내내.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가면서 본 꽃이라고 겨자꽃밖에 본 게 없어요. 예수님 말할 게 겨자씨 하는 만한 믿음이 있어.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 그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왜 맨날 겨자씨 얘기를 해나 그것밖에 필요가 없더라고 길에. 그러니까 밀밭도 끝없이 펼쳐져요.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이 북쪽은, 남쪽은 사막이지만. 80명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정말 이렇게 걸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성주순례 가면 버스 타고 내렸다 버스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 걸은 길을 걸어보니까 자기네들이 막 시각이 막 일어나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면 나도 꼭 한번 내가 반드시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죠? 네? 근데 내가 정말 여러분한테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좋은 걸 왜 죽기 전에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세요.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애 휴학시키고 가세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자식들한테 행복을 전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식한테 행복을 선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행복이 가득한 사람은 자식한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누구부터 행복해야 돼? 나부터 행복해야 돼. 나부터 행복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나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희생만 드립다 하다가 60살에 당신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나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내가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 이제 호강할 때가 됐는데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는 것도 억울하고 죽는 것도 억울하고. 근데 이 세상을 계획 있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죽을 때도, 내가 이거 요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죽을 때도 즐겁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선장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세월호 선장 선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독교 문화가 있는 유럽에, 미국에 가보면요, 공동묘지가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죽음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가 먼저 죽었으면, 여보 나 오늘 정말 잘하고 올 테니까 나 좀 지켜봐줘. 그리고 저녁에 장미송이 한 잔, 퇴근길에 동네 한가운데 있으니까, 성당 마당에 있으니까 묘가, 여보 나 오늘 잘했지?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죽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저 산소리가 다시는 안 나고 다시. 그럼 온 국민이 이틀 같이 보고 싶어. 한신나라고 추석나라고. 그 퀸즈라는 데서 맨하탄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때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거부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우리나라의 강남, 강북 사이에 공동묘지 한번 넣는다고 그러면은 아마 자폭해라, 시장은 뭐 죽어라, 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사는 걸 즐겁게 원도 한도 없이 사는 사람은 죽음도 잘 받아들여요. 우리 지금 이번 세월호로 온 국민이, 난 저 세월호를 보면서 유병헌도 나쁜 놈이지만 나도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우리 신부들이 교우들한테 높은 가치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들도 똑같이 살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을 정말 많이 해봐요. 저희 며칠 전에 그 안산에 갔었어요. 그 본당 신부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애들을 물에서 건지면요, 그걸 못 벗긴대. 벗기면 살이 그대로 다 떨어져 나온대. 소금물에 지금 20일이 절어있기 때문에 뼈가 그대로 드러난대. 그래서 못 벗기고 그대로 그냥 손도 못 대고 그대로 갖다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 우리가 너무 돈, 출세 이것만 해서 그래. 그래서 애들한테도요, 지금 여러분들 걔네들한테 행복하게 해주세요. 괴롭히지 말고 수학해라, 영어해라.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엄마 아빠들이니까 애들이 지금 원도 한도 없이 뛰어놀면 말초신경이 발달한대요. 말초신경이 발달하면 모든 걸 다 받아들인대요. 말초신경이 발달한 아이들 모든 걸 다 받아들인대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자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담방구, 오징어가 이상, 개구리 무슨 별걸 다 했어.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말초신경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것들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곱하기, 나누기, 영어 이것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얘네들 말초신경이 발달하지 못한 거야. 지금 똑똑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똑똑 바보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하고 원도 한도 없이 놀아주고 그냥 애가 그냥 밥에 지쳐서 자는 애들, 걔네들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훨씬 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고 자라면 훨씬 더 행복한 아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키우는 아이들이 세상에 빛이 될 아이가 돼요. 그 처음에 저는 유병헌이가 자기 재산 100억을 해갖고 보상하겠다고 처음에 얘기했었죠. 기억나세요?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중에는요, 아인슈타인 같은 아이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비 같은 훌륭한 전 세계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인도 나올 수가 있어. 100억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키우는 애들은요, 내가 그 애들 중에 정말 이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 정말로 잘 키우세요. 뭘로? 사랑으로. 말초신경. 엄마, 아빠, 특히 아빠들, 애들하고 원도 한도 없이 놀아주세요. 애들이 막 잘 때 아빠 딱 지쳐서 도저히 못 놀겠어요. 좀 놔줘. 이럴 정도로. 그럼 얘네들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위대한 아이들이 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생태마을에서
이거 먹을 걸 좀 갖고 왔는데, 청국장 가루 갖고 왔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 사시고, 청국장 가루보다 내 CD를 사서 출퇴근에 들으세요. CD를 사서 출퇴근 때 들으면은, 아, 내가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키워야 되겠구나. 며칠 전에도 어떤 부부가 와서 편지를 써놓고 왔어요. 신부님, 우리가 1년 전에 자살하려고 그랬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부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근데 신부님 CD를 듣고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부부가 좋아가고 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근데 1박 2일 피정으로 왔지만은 차마 신부님 너무 바빠서 글만 써놓고 간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CD, 책은 뭐 벌써 여기 훌륭한 원장 스님 벌써 다 선물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그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내 책이에요. 제가 원래 환경공학을 전공해서 환경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사실은 심각해요. 지금 환경 문제가. 여러분들 올해 며칠에 30도가 넘었죠? 5월 11일 날 30도가 넘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남극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녹는다고 그러죠? 근데 북극의 이 빙하는 빙하 전체의 5%밖에 안 갖고 있어요. 남극이 담수 빙하 95%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극이 녹는 거는 그것도 심각하지만 만약에 남극이 녹으면요,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세상은요, 여러분들 하여튼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야. 지금 돈 버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면은 내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가도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날밤을 새고 싶은데, 자식 얘기 어떻게 키우면 훌륭하게 키우는지 날밤을 새고 싶은데, 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 키우기가 어려워요. 자기 자식인데 훨씬 잘 키우려면 있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잘 키우거든요. 무릎을 꿇는 부모님이 자식을 아마 소중히 잘 키우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